자, 오늘 첫 시험 보느라고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문제당 좀 골고루 아마 섞여 있을 거예요. 요 모의고사 시험 자체를 여러분들이 매회 점수가 몇 점이 나오고 이거에 절대 연연하지 말고요. 전체 시험 범위가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요. 미술사 파트에서 동서양 미술, 물론 한국 미술은 또 중국과 별개로 봐야 되니까, 그죠? 동양 미술과 한국 미술까지 다시 나눠서 보고, 그리고 또 표현 파트도 그냥 하나의 영역으로 보기에는 세분화된 단원들이 다 각각의 특징이 너무 많아서 표현은 각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좀 해서 나눠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술 교육론, 그리고 또 교과론도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좀 애매해서 여러분들 교과론을 최소화시켜서 이제 공부할 거는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학 비평도 최소화시켜서 갈 것들이죠. 완전히 포기하기는 좀 그렇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주일에 이제 전체 시험 범위가 계속 한 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함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이제 시험 범위, 그러니까 이제 최종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하고 이제 총 이제 모의고사 매회 첨삭을 시험 보는 당일까지 이제 계속 해나갈 텐데요. 가급적이면 절대 결강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내가 매주 시험을 보면서 시험에 대한 실전 감각,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지에 대한 단원별 차별,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것 자체를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문제 냈을 때 문제에서 이제 쓰느냐 못 쓰느냐 문제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주로 좀 약한 파트가 이런 거구나 하면 이제 그쪽을 그 주에는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문제 유형별 또 패턴에서 또 누락되는 것들이나 내가 좀 약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에게는 이제 유형이라는 것은 단순히 최근에 나오는 문제 패턴 자체의 그런 유형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이제 미술사에서 내가 배경, 표현 특징, 그다음에 어떤 그런 기법 혹은 표현 파트에서 제작 과정이나 어떤 해당 과정별 문제점 파악 혹은 재료의 어떤 용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를 좀 세분화시켜서 내가 약한 것들은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채점해 드리면은 첨삭 결과로 확인을 하시고 맞춰서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확인하는, 매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이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시험 보고 난 거를 그 자리에서 즉석해서 이제 답지를 드리고 이제 바로 해설을 하긴 하기 때문에요. 꼭 각각의 전공 A형, B형에서 실제 풀면서 부딪혔던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답지를 보고 제 해설을 듣고서 이제 해소가 됐으면 꼭 그날 너무 긴 시간 지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해서 자기 거로 완전히 소화를 해놓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시험이 만약에 나오면 그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B형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A형, B형을 똑같이 이제 해설할 텐데 A형, B형에서 일단 오늘은 먼저 B형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답지 나눠드리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고 오늘은 이제 전 시간에 첨삭 후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해설 들어갈 테니까 설명을 잘 보시고요. 답지를 이제 바로 드리지 않고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할 때 문제 요구에서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것들 몇 가지를 좀 설명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잘 시험지에다가 노트를 하시고 제가 이제 답지를 먼저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제 해설을 듣지 않고 답을 먼저 확인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크게 한번 제가 요점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A형, B형을 시험 보실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죠. 바로 푸는 게 아니라 각 문항이 어느 파트에서 나온 건지를 쭉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B형 같은 경우는 1번은 색채학이죠. 정확하게 단원이 어딘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은 이제 건축사니까 서양미술사가 되겠죠. 이제 구체적으로는 서양미술사 중에서 건축 역사. 자, 3번은 이제 교수법 문제네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명 교수학습법 문제인데요. 매년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오고 있죠. 이 교수학습법 문제가 교육학과가 이제 교육학 이론과 결합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잘 푸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순수 교수학습법으로 이제 교수학습은 넓게 보면은 미술교육론 파트. 그죠? 단원을 보면
미술교육론이고요. 자, 4번은 이제 미술교육론인데 이제 이렇게 나눠지죠. 미술교육론은 교수법 파트가 있고 미술교육론의 역사 파트가 있는데요. 4번이 교육론의 역사, 서양 미술교육의 역사죠. 그리고 이제 교과론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미술교육론은 그게 크게 세 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역시 서양 건축사니까 서양 미술사네요. 자, 6번은 이제 동서양 미술 비교구에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비평의 관점보다는 미술사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양 미술, 서양 미술이 반반씩 섞여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7번은 복합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도판 자체를 봤을 때는 순수 우리 한국 미술사 문제지만 문제에서는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한국 미술사적 지식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이 상징성, 당연히 한국 미술사는 그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판화의 기법을 같이 묻는 그런 응용 문제지만 그렇게 어렵게는 이제 출제를 하지 않은 상태고요. 자, 그리고 이제 8번이 최근에 그저 거의 뭐 매년 한 문제씩 나오다가 이제 올해 건너뛰었습니다. 바로 7차 교육과정에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교수법 4가지 중에 이번에는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법이고요. 요 4가지 제가 이렇게 뭐뭐 중에 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자료를 찾아서가 아니라 곧바로 머릿속에 그 요목화 4가지가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야 되고요. 옆에 빈칸에다가 백지시기를 했을 때 새롭게 제시한 교수법 4가지 했을 때 그 4가지가 뭔지를 쭉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훈련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억이 안 난다. 막상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는다 하면은 다시 그 파트를 보고 요목화를 또 하고 그리고 암기를 또 해야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9번. 그래서 이제 8번은 결국 넓게 보시면 이제 역시 이 교수법에 해당되니까 미술교육론 파트가 되겠고요. 9번은 서양 미술사. 자, 10번은 표현 파트의 사진이 아니라 미술사로서 사진이 나왔죠. 역시 서양 미술사. 저희가 이제 사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 추세가 지금 기법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은 감상 파트의 사진의 역사 쪽으로 이제 한번 대비를 해야 된다. 11번 한국 미술사입니다. 불상이지만 올해 사실 불상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이제 2회, 3회 계속 나아가면서 올해 시험에 나왔던 그 단원들은 이제 조금씩 열애를 할 거예요. 2년차 연달아 똑같은 파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11번,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전용에서는 좀 벗어날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별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형은 답지를 나눠드리고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기입형들 먼저 한번 쭉 짚어봅시다. 자, 1번 색채학 쪽인데요. 저희가 이제 색채학은 시험 문제 난이도용으로 가끔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색채학 자체는 크게는 디자인 파트에 속해지만 디자인 자체에서 색채론 자체는 하나의 어떤 그런 디자인 미학사처럼 혹은 이런 색채학자들의 어떤 그 역사 혹은 어떤 관점들에 대한 종류들 어떤 주장을 했는지 그런 이념들과 학자를 연결시키는 것들을 우선 해야 되는데 단순함기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색채학의 이 색상환들은 단순함기를 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자, 1666년이니까 17세기 중반이네요. 이 색상환인데요. 이 색상환 그림 잘 이해해 두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기평용 대비 색상환들 단순함기. 색상환 나왔을 때 누구라고 바로바로 찝을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힌트가 그림에서 한 번, 그리고 보기에서 한 번 이렇게 2번 나갑니다. 자, 이제 그림 보고 모르겠으면 보기를 보시면, 자, 1666년 색채가 프리즘의 굴절을 통해 7가지 단계를 나뉜다라는 것을 증명했다. 뭐, 첫 문장에서 곧바로 여러분들에게 큰 힌트가 나가버렸습니다. 이 프리즘론, 7가지 무지개색,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저 빛의 파장의 굴절을 밝힌 인물, 누굽니까? 바로 뉴턴이 되겠죠. 뉴튼 혹은 뉴턴 뭐 다 됩니다만 우리는 좀 더 단어 자체를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정식 용어로서 뉴턴으로 쓰는 게 더 안전하긴 합니다. 즉 프리즘으로 태양 광선을 분해함으로써 다양한 광선이 태양 내에 혼합되어 있음을 입증한 것인데 파동으로 가시광선 내의 빛들은 여러분들은 이 답만 딱 외우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보기 속에 있는 문장들 그리고 제가 답지에 또 어떤 추가 설명들을 더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가 이제 우리 이론 정리하듯이 더 추가된다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파동으로 가시광선 내의 빛들은 각기 굴절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광되고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
빛의 파장 정도에 따라 빨주노초 파남보 해서 빛의 굴절 각도를 프리즘 원색판으로 눈에 꼭 익혀두시고 어느 쪽이 빨강 쪽인지 빨주노초 파남보 했을 때 어느 쪽이 각도가 약한 쪽인지를 다시 한번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모든 빛을 한 곳에 모으면 백광, 흰색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빛, 즉 무색 투명한 태양광과 비슷한 빛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서술형으로 뉴턴의 7가지 프리즘의 빛의 굴절에 따른 주장을 서술하고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한 두세 줄짜리 그 내용을요. 백지쓰기를 요약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에서는 기입형으로 나오는 것이 있고요. 기입형으로 나오되 중요한 인물일 때는 뉴턴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수업 중에 정리했듯이 색채학의 역사에서 뉴턴과 함께 쌍벽을 이룬 사람이 있죠. 우리가 색채학 자체를 크게 두 파트로 보면은 물리적 색과 심리적 색으로 본다면 물리적 색의 이제 인물이 바로 거기 나오는 뉴턴이고요. 심리적 색이 괴테라고 해서 제가 수업 중에 이 두 사람이 각각 굉장히 어떤 그런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외우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의 어떤 심리를 넣어서 그죠? 노랑은 뭐 열정을 상징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사실 플라톤 시대부터 있었으나 보다 이제 이렇게 그 체계화시킨 사람은 괴테였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 색은 가시광선의 프리즘 굴절색은 뉴턴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2번이죠. 자, 가우디. 자, 가우디가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너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오랫동안 안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교과서에는 워낙, 그죠? 너무나 중요한 도판, 특히 4개의 건축, 공원까지 쳐서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용어들은 필독서 혹은 논문에 있는 내용들이 가끔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이제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볼 수 없는 필독서나 논문에 있는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올 때가 있고요. 그럼 이제 그런 문제는 뭐 틀려도 낙담하지 마시고 꼭 소화해서 가져가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로치기 기입형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일 뿐이겠지만 잘 읽어보시면은 그래도 이 중에는 힌트가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20세기의 가장 독특하고 천재적인 건축가인 가우디는 밀가루로 반죽한 듯한 구불한 외형. 줄 그으세요. 이 사람의 건축 자체는 실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 외벽이 단순한 콘크리트가 아니죠. 그죠? 마치 석회석에 밀가루 칠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이상한 느낌의 질감이 납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밀가루로 반죽한 듯한 구불한 외형, 구불구불한 외형. 그리고 마치 그 속에는 건물 안에는 척추동물 몸 안에 들어온 듯한 이런 실내 모습. 들어가면은 실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반듯한 실내가 전혀 아니죠. 정말로 어떤 큰 공룡의 몸 안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도 줍니다. 그리고 자, 여기도 줄 그으시고요. 괴테 또 나오네요. 괴테 가로하시고요. 자연에는 직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괴테는 아주 넓은 의미의 사상 쪽을 된다면 낭만 쪽으로 가야 돼요. 낭만주의 쪽으로. 그래서 이제 자연 쪽을 강조한 인물인데요. 자, 이러한 괴테의 자연론의 영향을 받아서 가우디의 건축도요. 직선이 거의 없죠. 이러한 곡선화로 대표된다. 그에게 유일한 스승은 자연으로서 자연 가로하시고요. 자연은 단순한 재료와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인 결과물을 얻어낸다. 이제 이런 걸 이제 받아낸 거죠. 자, 최근 과학계에서는요, 기억에 관심이 매우 커졌는데 이것은 자, 기억이네요. 자연을 모방하는 공학 줄 그으세요. 자연 모방. 그리고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 생체 모사와 유사한 개념이다. 유사하다 했으니까 생체 모사에 영문을 봤더니 자, 앞글자가 바이오네요. 그죠? 뒤에는 이제 정신을 영감을 얘기하는 스프리레이션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어는 처음 보면 힌트, 바이오자가 아마 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자연이라는 단어가 내추럴이지만 생체 쪽으로 갈 때는 바이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바이오를 알고 모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그리스 시대 때부터 있어왔던 모방의 단어 중에 우리는 미메스틱이라는 단어, 그죠? 미메시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모방했을 때는 미메시스가 있고요. 이미타티오가 있죠. 모방이라는 철학적인 단어는 이미타티오, 우리 보통 이제 이미테이션을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미테이션이라 부르는 그 단어와 그리고 이제 미메시스라고 부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요게 바이오 미메틱스라고 부르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처음 들어보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든 용어들을 지금부터 뭐 싹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그 찾느라고 정작 시험에 나올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들은 제가 짚어 드릴 겁니다. 가우디 정도면 관련 내용들을 검색할 정도의 중요도는 있다.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안 나오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건축가다라고 했다면 읽다 보면 이제 이런 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체 모사라는 단어와 바이오 미메틱스 이 두 개 단어는요 거의 비슷하게 쓰입니다. 모사예요. 모방한 거니까 묘사가 아니라 모방했다. 모사, 그죠? 이 생체 모사와 생체 모방이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이오 미메틱스는 생체 모방 혹은 생체 묘사, 모사란 단어로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 예, 어떤 거? 바로 바이오 미메틱스의 예로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연을 응용한 것들이 전부 여기 속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이오 공학이라고도 부르죠. 디자인 파트에서는 이제 바이오 공학 디자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지금은 이제 디자인보다는 큰 개념이니까. 자, 보세요. 돌고래요. 깊은 바닷속 음파 소통력. 자, 돌고래는 알다시피, 그죠? 이런 그런 그들만의 어떤 그 음파력으로서 아주 멀리 깊은 속으로 있는 그 바닷속에서도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죠. 이런 거라든가, 어둠 속에 오로지 청각으로만 길을 찾아가는 박쥐. 물방울로 표면 오염을 제거하는 연꽃잎. 이 연꽃잎이 어느 시골이든 간에요. 호수가 더러워지고 오염되면 항상 먼저 자라는 꽃이 바로 연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이파리에 이러한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뭐다? 전부 다 생체 모사 혹은 생체 모방, 바이오 미메틱스다. 바로 그 선구적 건축가가 이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논문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은 공학에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알려줬는데 가우디의 건물 내부에는 바로 곤충이나 동물뼈, 야자수, 해골 등등을 연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줄 그것의 생체 모사에, 즉 바이오 미메틱스의 선구자로 평가된다. 그래서 이제 건축계에서는 바이오 미메틱스 오늘날에는 굉장히 이제 아주 유행을 타고 있죠, 지금은. 근데 이게 언제예요? 19세기 후반이잖아요. 이때 벌써 이런 걸 시도했다? 그것도 컴퓨터도 없을 때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오히려. 그죠? 따라서 선구자다 줄 그것이고요. 됐죠? 그래서 성가족교회 본당의 천장은 식물 지지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잎사귀에서 모티브를 구했고, 그래서 다른 성당과 다르게 마치 내부에 들어가면 늑골 궁룡이 아니라 늑골형처럼 된 게 자세히 보시면 식물 가지 형태의 이파리죠. 그런 것들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타일로 장식된 화려한 외관은 특히 그 위에 있는 카사바티오라든가 이런 카사 들어가는 게 집이잖아요, 카사. 거기 보시면 외관들이 전부 다 마치 어떤 옛날 고적 시대 때 공룡의 표면 같기도 하고요, 그죠? 어떤 바위의 질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부분들 해서 타일로 장식된 화려한 외관은 지프로 집을 지은 뒤 조개 껍질로 인테리어를 하는 정원사새와 유사하다. 이 정원사새라고 새 종류인데 이렇게 직접 집을 짓기도 합니다, 새 둥지를. 자, 가우디는 아무리 아름다운 돔 줄 그것이고요. 돔이라 하더라도요, 해골 내부에 비할 수는 없다. 그만큼 이제 오히려 이 해골의 내부 구조가 돔보다 더 아름답다. 이런 식의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비할 바 없고요. 산이 가진 완벽한 안정성을 따라간 건물은 없다. 산이 그만큼 안정성을 가진다. 아무리 건축물을 크고 웅장하게 잘 지어도 산만한 안정성 없다.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자연의 우대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건축은 줄 그으세요. 인간이 만든 어떤 기하학적 건축보다 동물의 건축에 가까워 보이며 새 둥지처럼 겉모습은 기이하고 낯설지만 내부는 온화하고 쾌적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이제 총평하자면 가우디의 건물은요, 바이오 미메틱스 입장에서 이런 장점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기이하고 낯설고 이상한 모양인데 내부에 들어가면 그만큼 아늑하고 쾌적하다. 오히려 이게 이제 새 둥지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자, 지금 그 위에 큰 첫 단락이 전부 다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제 교재에도 간단하게 적어놓은 가우디의 건축은 자연에서부터 비롯되어서 자연 형태를 따른다라는 것을 이렇게 바이오 미메틱스라고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전문 용어를 써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이제 요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다른 문제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같은 식의 유형은 아니었지만 그것도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우디의 건축이 공학적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은요, 큰 건물에 적용된 바로 중력 연구이다. 중력에 가로하세요. 아까 윗단락은 자연이고요, 이번 단락은 중력입니다.
자, 인류가 만들어온 건물들은요, 대부분 다진 땅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얻는 방식이니까 어때요? 밑에서부터 위로 쌓아서 올라가는 스타일이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동물의 건축은요,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늘어뜨리는 방식이다. 줄 그것의 아래로 늘어뜨리기. 가우디 건축도 바로 이 늘어뜨리기 기술이 적용됐는데요. 구엘 성당에 매달린 사슬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는 이 설계에만 10여 년이 지난 시간을 아주 바칠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게 연구를 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컴퓨터도 없었잖아요. 완벽한 수학 공학적인 기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산기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은 아이디어만 갖고 수많은 연구,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은 이미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엘 성당 이제 곧 마무리해서 완성한다고 하죠. 뉴스 나왔던데, 그죠? 이게 뭐 100여 년을 걸쳐서 계속 짓고 있었는데 이제 조만간 완공할 거랍니다. 근데 그 안에 가면은 바로 이 해당 요 단락의 답에 해당되는 부분이 모형이 그대로 그때 연구 실험했던 모양 그대로 있어요. 그게 정말로 이제 수많은 어떤 결과로서 나온 건데 보세요. 자, 강철이나 시멘트 등 공업화된 건축 재료도 없었고 그 당시입니다. 컴퓨터의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없던 시절에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즉 늘어뜨리기에 대한 연구 실험. 자, 이런 것은 바로 줄 그것의 모형을 이용한 구조 실험이 있었다. 철저하게 이 모형을 아주 견고하게 다각도로 실험해서 그로부터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의 건축에는 아치형 다리가 거꾸로 매달린 듯한 형태, 줄 그으세요. 아치형 다리가 거꾸로 매달린 듯한 형태가 보이는데요. 쇠사슬을 묶는 고정점과 길이, 무게라는 3요소, 자, 고정점, 길이, 무게, 이 3요소를 고려해서 가장 능률적 아치 형태를 거꾸로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무게가 축 처지게끔 곡선을 만든 거예요. 모형의 실험을 통해 천장에 매달린 쇠사슬이 늘어지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중을 버트로 구성한 것으로 긴 와이어 로프 마디에다가 모래 자루들을 달아서 옆으로 당겨서 견디는 그 힘의 구조를 계산해서 나온 모양을 건물 디자인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 자체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죠? 이 각도가 이제 원만한 게 있을 거고요. 더 원만한 게 있을 거고 굉장히 아주 급격한 게 있겠죠. 이게 바로 중력에 의한 자연스러운 곡선이다 해서 우리 이미 수업 중에도 말씀드렸었고요. 그죠? 이 기법 이름은 현수선 기법이라고 해서 이런 모양이 일반 아치가 아니라 아치를 엎어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기법으로 불렀으니까 선 이름 부르면 현수선이고요. 이렇게 만드는 기법을 현수선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그 밑에 그 형태에 대한 압력과 하중을 계산해 기둥 위치와 숫자를 정해 나갔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실험 모델을 180도 돌려보면은 거꾸로 이제 돌려본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바로 윤곽선은 가우디가 그린 구엘 성당 스케치하고 유사하게 지금 여러분들 보는 그 구엘 성당의 라인이 있죠. 이게 이제 그걸 엎어서 180도 돌려놓은 각도예요. 이렇게 늘어뜨린 기법 해서 니은, 현수선 기법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방에서 오랜전부터 사용했던 오랜 건축이다. 거기 기역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 힌트를 한 번 더 주기 위해서 밑에 박스 하나 더 있죠. 기역은 자연 모방 공학의 일종으로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완벽한 원리와 구조를 치밀한 자연 과학적 관찰 그리고 공학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선장 동력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한 융합 산업의 불루오선을 여겨진다. 오늘날 이제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제 대단하고 하나의 어떤 획기적인 그죠 이런 기술인데 이미 이렇게 그죠 한 세기 이전에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자, 우리 나머지 부분들은 뭐 크게 여러분들 이제 기입형에서 아주 어려운 것들은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나머지 3번부터 4번, 5번 쭉 뒤로 가시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각 문제들 이미 뭐 다들 그동안 이제 풀면서 많이 숙지가 되셨겠지만 항상 이게 기입형인지 아닌지는 그 작성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그 문제 지문 내에서 어미, 각각의 기호의 어미를 보면 적을 것 하면은 딱 어미 없이 문장 없이 단어만 딱 제시되는 기입형이고요. 서술할 것 그러면 서술, 주어 플러스 수로로 끝나는 무엇이다 라고 끝나는 문장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 스타일은 전부 다 기역, 니은, 티끌, 리을 4개 제시해 놓고 그중에 한 기역이나 혹은 기역, 니은은 1점씩 해서 기입형이고요. 나머지 디귿, 리을은 서술하라
이렇게 가기도 하고, 디귿까지 나와 있으면 디귿에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하면은 1점, 1점에서 2점씩이 되겠네요. 우리 나머지 분들은 답지를 나눠주고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산대구 수강생들 지금 B형 답지 바로 나눠주세요. 자, 다 받으셨죠? 자, 부산대구 수강생들 다 받았습니까? 네, 답지 옆에 펼쳐놓으시고 제 설명을 먼저 들으세요. 지금 나머지 답 확인하느라고 또 제 설명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교수학습 문제는 매년 최소 한 문제씩 나오고 있다. 이 정도면 난이도는 쉬운 편에 속하고요. 교수학습 문제는 항상 출제 의도를 꼭 잘 확인하고 그에 맞게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의 어떤 그런 문법이 있어요. 여기에 맞게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교수학습법의 도입, 정리, 그다음에 이제 그 표현 정리에 각각에 해당되는 요소들 쓸 수 있어야겠죠. 자, 3번. 다음은 중학교 서예 실습 시간에 교수학 지도하는과 유의점이다. 작성법에 맞게 답을 작성을 해서 교수학습이 약식으로 나와 있네요. 도입에서 학습 목표 확인, 전시 수업 내용 확인 및 준비물 점검, 궁체 예시 서체 작품 감상이라고 돼 있고 필법 이해 구상돼 있는데 사실 지금 큰 거 하나 빠져 있죠. 도입에서 원래 꼭 해야 되는 세 가지 활동이 있었죠. 동기유발이 지금 사실 없네요. 근데 지금 동기유발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단원 명칭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표현 파트 보세요. 궁체, 서체 쓰기를 연습한다. 그리고 교본을 보고 궁체를 써서 완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궁체를 독창적인 문장으로 독창적으로 쓴다 이런 문구가 없고 교본을 보고 완성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우리가 단원 명칭을 알기 위해서는 단원 명칭 쓰는 기본적인 가장 원칙이 있죠. 단원 명칭을 써라. 절대 뭉뚱그려서 크게 쓰면 안 되고 단원 명칭은 꼭 필요한 구성의 요소가 있다고 했었죠. 뭡니까? 바로 뭐뭐 하기라는 명상으로 끝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뭐뭐 하기는 바로 영역에 대한 명사형으로 끝내야 되고요. 그 앞부분에는 바로 제재 부분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가급적이면 단원화되면 더 좋고요. 최소화 시켰을 때는 제재와 영역인데요. 지금은 표현 영역이죠. 그런데 단원은 무슨 단원이에요? 단원은 제재 앞에 하나 더 있다고 치면은 단원까지 간다면요. 그리고 이제 제재가 있을 겁니다. 이 기본인데요. 보통 영역이 단원을 포함하니까 지금은 표현 파트지만 서예 영역이죠. 그러니까 표현 영역에 서예란 단원이죠. 근데 서예인데 감상이에요, 표현이에요. 영역에서 우리는 표현인 거 알 수가 있죠. 이건 어디서 알 수 있죠? 거기 보시면 이제 여기저기 읽어보시면 쓰는 거잖아요. 본시 수업은. 따라서 표현 영역이고요. 따라서 표현 영역에서 어미가 명상어를 끝내야 되니까 쓰기로 끝날 거고요. 일단 첫 번째는 쓴다가 아니라 쓰기. 그리고 앞에 제재가 뭐예요? 주제, 소재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를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냥 서체가 아니네요. 여기저기 봤더니 공통점을 취합해 보시면 궁체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궁체 쓰기 하면 되느냐?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이제 단원을 좀 더 세분화시킬 게 있습니다. 그 표현 파트 내용을 보면 그 표현의 그 수업 과정 중에서 도입, 표현, 정리를 보면 이 표현에서 그냥 창작해서 쓰는 건지 단순히 따라 쓰는 건지에 대한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의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궁체 쓰기로 끝내면 안 되시고 궁체 임서 쓰기나 임서하기라고 돼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좀 더 풀었으면은 교본 보고 궁체 따라쓰기라든가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정리된 단어는 궁체 임서하기예요. 임서하는 게 쓰는 거니까 이 임서하기라는 이 문장 속에 표현 영역과 서예에 쓴다라는 단원이 같이 결합되었고 지금은 제재가 궁체잖아요. 이 제재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거 아시죠? 풍경어의 제재하면은 소재, 주제를 묻는 거고요. 그죠? 추상어의 제재 그러면은 주제를 묻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전각의 제재 그러면은 이 그 쓰는 글씨 내용이 뭔지를 묻는 거고요. 궁체 같은 경우 바로 이제 궁체 자체가 이미 제재인 거예요. 알겠죠? 종류들. 그래서 이제 궁체 임서학이라는 단순한 단원 명칭이 나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크게 써서 서체 쓰기 혹은 궁체 쓰기 그러면은 뭔가가 하나씩 빠진 거예요. 감점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단원 명칭은 너무 지나치게 막 세세하게 써도 안 되지만 너무 크게 툭 하고 큰 덩어리만 던져도 안 된다. 꼭 저 원칙을 기억하시고 어미는 명사형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기억, 본수가 알맞은 단원 명칭, 궁체 임서하기. 두 번째, 니은에 해당하는 서체 용구를 적어라. 뭐죠? 니은. 자, 유의사항이 있네요. 이 유의사항을 잘 봤더니 무슨 유의사항이에요? 세 가지를 나타났네요. 1. 학생의 용구 재료 준비 시 유의할 사항. 필수 재료 및 화선지를 고증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도구를 준비해 오기라고 돼 있네요. 바로 문진 혹은 서진이지. 이렇게 갑자기 정말 기초적인 용구 물으면 딱 하고 막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쉽다고 해서 또 너무 오랫동안 안 보고 있으면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간히 정말 쉬운 것도 한 번씩은 점검을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요. 디귿. 교사는 임서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하면서 그중에서 골소법을 제시했다. 골소법의 방법을, 자, 방법을 물을 때는 방식이에요. 골소법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쓴다라고 해서 어미 동사가 쓴다로 끝나면 돼요. 개념이면은 골소법이란 무엇을 의미한다 이렇게 어미를 맞추시면 되겠죠. 지금 개념 쓰지 말고 방식 쓰세요. 그리고 이럴 때는 구체적으로 쓰는 게 당연합니다. 거기 지문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만 실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이 안 나와요. 워낙 여러분들이 뭉뚱그려서 쓰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요. 오죽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써라라고 지문에까지 나와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하나 순서 지켜서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답지 보세요. 골소법. 자, 우리 이 임서하기 즉 따라 쓰는 임서하는 방식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구궁지가 있죠. 근데 그것만 외우시면 안 된다고 했죠. 투영법이라든가 이런 골소법이라든가 운지법 같은 것들 가장 기초지만 핵심 개념들을 외워두시면서 어떻게 하죠? 정확하게 쓰세요. 체본 위에 체본이 이제 준비된 글씨죠. 투명한 종이를 올리고 투명지가 올라가야 돼요. 서체 뼈대를 먼저 연필로 쓴 다음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뼈대가 바로 골서예요. 골법. 뼈대라고 써도 되고 골법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죠? 어쨌든 서체 중앙을 관통하는 서체 중앙부에 그런 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처럼 그거를 먼저 연필로 한번 써요. 그 다음에 붓으로 그 연필 라인을 따라서 쓰면 된다. 여기는 과정이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연필로 먼저 뼈대를 그리고 나서 그 뼈대 그린 연필 따라 쓰는 건데 투명한 종이 위에 쓰는 거라서 옆에 놓고 쓰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것도 정확하게 써야 된다. 다음에 리얼 제시된 유의사항 중 가에 알맞은 내용. 자, 이 유의사항을 봤더니 교사의 교본 준비 시라고 돼 있죠. 교사가 지금 임서하는 수업이잖아요. 그럼 교본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럴 때 어떤 교본을 주의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되느냐의 유의사항. 요거는 실제 학생들에게 가장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해진 나름대로 이제 규칙이 있는 게요. 교과서에 있는 바로 서체를 확대한 자료를 주거나 이게 가장 보편적이에요. 아니면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바로 판문체가 아니죠. 궁체 정식 교본 준비하기. 궁체로 고치세요. 궁체의 정식 교본을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식 교본이거나 교과서를 확대한 사진 자료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공인된 내용으로서 따라 써야지 정식 체본이 연습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학습 효과 한 가지. 자, 이거는 뭐 많지만 이 효과를 물을 때는 가장 두드러진 장점을 먼저 써야 된다고 했었죠. 자, 이게 궁체를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궁체에 대한 결구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면서 필액 원리에 맞게 궁체를 쓸 수 있게 된다. 정말로 기본적인 효과입니다. 궁체를 제대로 쓸 수 있게 된다인데요. 제대로 쓰려면 어떠한 결구의 특징이 있는지. 결구가 뭡니까? 결구. 예를 들어서 뭐 길이, 장단, 방향 이런 획의 어떤 기본적인 거 있죠. 중심 이런 특징들, 자형
이런 게 바로 결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서 필액의 특징에 맞추어서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4번 미술 교육론 문제입니다. 자, 서양 미술 교육 역사에서 중세 도제 교육. 자, 중세 도제 교육의 핵심은 길드죠. 길드. 도제이고요. 자, 근대의 발드로프 교육. 자, 근대 같은 경우는 이제 발드로프는 철저하게 전인 교육입니다.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것 자체는 의도를 알겠어요. 하나는 기능 전수, 하나는 인격체로서 전인 교육 강화를 비교하는 문제겠네요. 자, 따라서 내용은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개념만 알고 있으면 따박따박 쓰면 되겠죠. 자, 기억. 중세의 도제식 미술 교육의 특징을 서술. 요거는 뭐 쉽네요. 핵심 키워드. 이게 키워드 채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장을 맞춰가면서 쓰세요. 그렇다면 기억, 기어 쓰고. 자, 수도원 중심의 중세 시대는 길드 체제가 도입되어 종견을 중심으로 장인이나 대가의 기술을 제자들이 전수받는 도제 전통이 생겼으며 몇 대 몇? 1대1이죠, 대체로. 그죠? 자, 이러한 1대1의 개별적 교육을 바탕으로 기법을 전수하는 교육을 하였다. 핵심은 기능 전수, 1대1 도제식 교육, 그리고 이제 수도원의 종교인 중심, 대가들의 작품을 모방하면서 훈련하는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로 들어가면서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조대 교육의 목표와 비교하여라는 문장이 나오면 그것도 쓰란 뜻이에요. 그죠? 요거를 조심하세요. 비교하여 혹은 비하여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 앞부분에다가 도제 교육에 대한 목표를 먼저 간단하게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본 내용을 써야 됩니다. 발드로프 교육의 차이나는 목표를 서술. 자, 그리고 이제 발드로프 교육을 주창해서 시작한 인물. 디귿은 누구죠? 이것도 단순한 기네요. 그죠? 네, 슈타이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적으실 때,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나야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슈타이너.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니은 뭡니까? 발드로프 교육의 목표를 쓰되 비교를 해야 돼요. 보세요. 그렇다면 앞문장에 먼저 비교 대상이 되는 거를 먼저 목표를 쓰면 되겠죠? 그렇다면 수도원의 어떤 중세 이런 도제의 목표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잠깐. 그죠? 자, 고도의 기량 전수의 목적을 둔 도제 교육에 비하여 발드로프 교육에서는 개별 학생을 고려한 전인 교육 및 신체와 정신, 영혼 간의 조화를 강조, 신체를 이용해 정신과의 협력적 발전을 도모하는 노작 교육이나 예술 교육을 강조한다. 자, 여기서 좀 줄여보시면요. 이걸 좀 줄입시다. 뭐냐면 목표니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이 개별 학생의 전인 교육과 어떤 신체, 정신, 영혼 간의 조화를 목표로 한다라고 확 줄여도 괜찮아요. 알겠죠? 중요한 점은 이제 개별적인 전인 교육과 이런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을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교육의 목표를 갖고 있다. 자, 시작한 인물 적었어요. 슈타이너. 그리고 자, 발드로프 교육에서 예술 교육을 하는 이유를 서술하죠. 자, 이유를 물을 때는 어미를 무엇 하기 때문이다 라고 또 적어주면 되겠죠.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적 자유를 획득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좀 문장들을 필독서에 있는 정리된 문장으로 적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예술 교육을 하는 이유를 했을 때는 예술 교육을 했을 때 어떤 점 때문에 이런 아빠 얘기했던 목표가 달성되기 쉽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쉽게 풀어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이런 예술을 통해 자신 내면을 볼 수 있다라는 거. 따라서 이런 내적 자유를 획득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인데 이래야 보다 더 전인적 교육에 한 발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도 괜찮아요. 박스 내용 보세요. 답지에. 자, 발드로프 교육에서 조화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개인의 유기체 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주와의 조화까지 고려한다. 거기 줄 그으세요.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존재로의 조화까지도 고려합니다. 즉 우주와 내가 하나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면서 인간이 내면의 그런 잠재성을 일깨움으로써 정신적으로 점차 고양되면서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교육을 또 강조하는 것이 발드로프 교육에서 조화의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한 관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5번.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마무리 모의고사 때는요, 시험에 나왔던 객관식 시험을 비롯해서
최근 이제 2년 이상 된 것들이 있죠. 그 기출문제들은 도판이 뭐가 나왔는지, 어떤 용어를 물었는지 한번 쭉쭉 점검하시면서 특히 객관식에 나온 도판들이 최근 활용되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겉핥기식으로 훅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 번 더 검색도 하고 자료 찾아서라도 깊이 있게 접근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5번. 근대건축의 대표적인 건물로서 기능주를 제창했던 시카고파의 설리번의 게런트 빌딩이다. 자, 게런트 빌딩 너무나 유명하고 시험 나왔죠. 요거 말고 이제 스콧 백화점이라든가 몇몇 도판들 더 외워두시고 작성법에 맞게 답을 하시오. 자, 시카고파의 건축 역사에서의 주요 업적을 물을 때는 업적,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뭐 인정을 받았다, 의의가 크다, 뭐뭐 하는데 뭐 기여를 했다, 일조를 하였다, 이런 큰 업적적 특징을 써야 됩니다. 표현 특징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들은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굉장히 상업화된 고층 건물의 어떤 시작이었잖아요. 그죠? 시카고파가. 답지 보세요. 자, 20세기의 상업적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 건축의 장식을 배제하고 골조 프레임으로서 수직성을 강조하는 실용적 고층 건물을 고안하였다. 이게 그냥 단순히 장식을 없애고 박스형 국제주의 건축을 만들었다 하시면 틀려요. 그거는 굳이 시카고파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국제주의에 나머지 여러분들 더 많이 알고 있는 20세기 초에 그런 국제주의 1세대 작가들의 업적이에요. 지금은 왜 시카고파를 물었느냐? 그러면 시카고파는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그죠? 미국적인 특징, 19세기 후반, 20세기 초까지 넘어가면서 그 과도기에 미국은 정말 엄청나게 상업 도시로서 크게 발전한 나라가 특히나 그 중에서도 시카고니까,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꼭 같이 적으세요. 상업 고층 빌딩의 시작. 알겠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뭐 장식을 없애고 기능주의를 시작했다 이렇게 하시면 감점된다는 거죠. 따라서 상업적 기능 수용하기 위해서, 그죠? 이러한 휴직성을 강조하는 실용적 고층 건물이 이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업적이겠죠. 니은, 이 건축물에서는 르네상스의 건축 요소가 드러난다. 자, 르네상스 건축 요소 줄 그으시고요. 디귿은요, 고전 그리스 건축의 정면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묻는 게 다르죠. 자, 디귿에 그리스 건축의 정면 구성 요소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빨리 머릿속으로 정면이에요. 정면. 다 알고 있는, 그죠? 바로 이 그림을 떠올려야겠죠. 이게 정면의 모습이잖아요. 여기가 뭐죠? 페디먼트. 이게 소위 얘기하는 기둥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그냥 몸통으로 볼 수 있잖아요. 얘가 머리고. 여러분들 보기엔 얘가 기둥이지만, 그죠? 그럼 이게 몸통에 해당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보면은 주심 같은 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받침이니까 기단 부위가 되겠죠. 여기를 이제 기단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주초라, 그죠? 이제 기단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죠? 크게 보시면 그리스 건물을 앞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머리고요. 몸이고 여기가 이제 다리거나 이제 받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건축의 정면 요소. 예,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은에서는 르네상스의 건축 구성 요소라고 딱히 물었죠. 그러면 그리스하고 르네상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르네상스는 그리스의 고전 건축을 따라왔지만 그것만 온 건가요? 아니죠. 르네상스는 그리스 플러스 로마잖아요. 그리스에는 없는데 로마에는 있는 거 뭐가 있어요? 그리스에는 없는데 로마에는 있는 거는 아치, 돔. 그죠? 이거는 로마만의 양식이잖아요. 이게 다 합쳐져서 우리는 고전주의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고전주의를 했을 때는 그리스 로마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쨌든 르네상스는 고전주의 건축의 완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 건축이 너무나 중요하고 설리반, 시카고파, 그죠? 이 기능주의 건축도 이제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면 요거는 사실 논문 내용까지 갈 필요도 없고 제 교재에 그래도 실려 있잖아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 답지 보세요. 자, 르네상스의 건축 구성 요소가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뭐가 있느냐? 일단 주범, 엔터블라처, 아치, 그죠? 그리고 이제 박공인 팀파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림상으로 잘 안 보일 텐데요.
지금 그림상으로는 하필이면 그 정면 1, 2층 출입구 쪽에 왼쪽은 나무가 가려져 있고요. 오른쪽은 또 각도상 애매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확대된 걸 실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게런트 빌딩에 출입문과 페디먼트라고 되어 있죠. 그게 이제 1층 부분에서 이제 정문 부분을 좀 더 확대한 겁니다. 이거 보시면 그 특히 특이한 점은요. 뭐 구조는 이제 알겠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중세 고딕이라든가 이럴 때 있었던 바로 팀파늄도 보이네요. 그 둥근 반구형, 그죠? 자, 그거 몸체를 잘 보시면 이게 단순히 이제 철근 콘크리트 위에서 그죠? 골조식으로 이제 지었다라는 거 외에 특이한 점이 건물 표면을 잘 보시면 거기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식에 사용된 기법이 테라코타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게런트 빌딩 했을 때 심화로 그 부분이 테라코타 장식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양식을요, 보자르 양식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지를 좀 보세요. 일단 그 본 답에 대한 설명. 자, 니은. 이 건축물에 르네상스의 건축 구조로 들어간다. 그 요소 중에서 세 가지만 적을 것. 세 개. 바로 주범, 엔트블러처, 아치 이런 것들 그 외에 박공을 적어도 되고요. 이 부분들 제가 구성 요소 얘기했을 때 머릿속으로 엔트블러처가 어딘지 아치가 뭔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면 빨리 구조에 대한 암기 다시 한번 하시길 바라고요. 디귿. 자, 이 건축물은 고전 그리스 건축의 정면 구성 요소인 세 개의 요소를 도출 고층 건물의 미학적 형식을 표출했는데 그 내용을 허술하라. 본문 내용 전체 외우세요. 디귿. 자, 이 건물은 그리스 신전 건축처럼 디귿이에요. 받침인 주초와 몸통인 주신, 머리인 페디먼트. 이때 이제 받침인 주초를 바로 기단으로 적어도 됩니다. 그냥 기둥 밑에 있는 그 아래쪽에 있는 조그만 거 말고요. 전체 기단. 예?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몸통인 주신, 그리고 머리인 페디먼트. 이 페디먼트가 이제 우리 한글로 치면은 박공 혹은 합박이라고 하죠. 으로 나누어서 설계, 고전 건축의 정문 구성 요소를 도충함으로써 고층 건물의 보자르 양식을 접목, 기능성과 함께 미학적 형식을 표출하였다. 여기 이제 보자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보자르가 불어로 부 플러스 아르를 합쳐서 보자르라고 하잖아요. 좋은 예술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양식이냐 외우세요. 이 건물이 잘 보면 20세기의 국제주의 건축하고 다른 점이 있죠. 20세기 국제주의 건축은 장식이 아예 없어요. 근데 얘는 지금 보다시피 옛날 복고적인 고전주의 건축의 요소가 남아있어요. 이게 보자르입니다. 알겠죠? 자, 줄 그으세요. 보자르.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게런트 빌딩은요, 기능주의에도 속하지만 보자르 양식이다 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재료는 강철 플러스 겉면에는 테라코타로 장식을 했다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럼 보자르 양식이 뭐냐? 19세기 후반 국제적으로 성행한 건축 양식으로 제2 제정 양식. 자, 이게 제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정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제정기는 절대 왕정기잖아요. 지금 19세기 후반인데, 그죠? 이때는 뭘 얘기하느냐? 이게 지금은 이제 이 당시에는 이미 다 멸망했지만 바로 나폴레옹의 3세 양식이라고 합니다. 나폴레옹 1세가 이제 거대한 전국 전체를 통일했었고요. 2세 지나고 이제 3세까지 온 시대예요. 그래서 일명 제2 제정 양식 혹은 나폴레옹 제3 양식, 3세 양식을 합니다. 나폴레옹 3세 양식 혹은 제2 제정 바로크 양식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다양한 말로 불리는데 우리는 그냥 보자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뭐냐? 공공 건물의 위험을 더 높이기 위해서요. 이탈리 르네상스나 누이 14세나 나폴레옹 1세 등등의 시기에 유행했던, 요 시기에 유행했던 여러 건축 형태를 따와서 19세기 중엽에 다시 사용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발달을 시작했다는 것이 보자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게런트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거를 다시 쓴 거잖아요. 이거 말고도 누이 14세,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17세기 고전주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폴레옹 1세 그러면은 이제 19세기 말에 로코코 양식에서 이제 전환된 것들,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러한 보자르 양식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 답지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스코페까지 좀 더 보이죠? 스코페까지 같이 외워두시고요. 자, 특징은 거의 같습니다만, 자, 게런트 빌딩의 출입문과 페디먼트에서 나와 있는 그 도면을 자세히 보시면 표면이
그죠? 뭔가 나무 모양의 어떤 장식들을 좀 보이고 하는데 이게 겉에는 테라코타입니다. 자, 박스 내면 보세요. 게런트 빌딩의 조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설리반의 마천루라는 새로운 건물 양식 원칙을 충실히 따라서 되게 된 것인데, 설리반의 이제 이념 자체가 아까 그때 시카고파를 주동했잖아요. 바로 마천루 건물 양식으로서 고층 빌딩 양식을 이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시카고파에서 만든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충실히 따라서 했겠는데 그 베이스는 본체는 건물 본체로부터 독립적으로 표현, 높이 상승하는 수직성은 코니스가 부풀어 오르는 꼭대기 아치에서 이제 부드럽게 이제 멈추게 되어 있다. 이 코니스는 나중에 건축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살짝 올라가는 부분을 코니스라고 하죠. 코니스, 우리 그 처마같이 생긴 끝부분에 살짝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코니스가 약간 부풀어 오르는 꼭대기에서 아치에서 상승감이 멈추고요. 표면은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설리반 특유의 따뜻한 갈색 테라코타. 이게 지금 원판이 컬러가 아니어서 흑백으로 프린트해서 그런데 약간 밝은 갈색기가 돕니다. 알겠죠? 갈색 테라코타로 만든 타원형 밀크위드 깍지로 덮였고, 이 밀크위드가 쉽게 얘기해서 나무까지 이름이에요. 그 밑에 있네요. 우윳빛 액상의 수액으로 알려진 나무인데요. 이제 서양에서는 가끔 굉장히 섬세한 문양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깍지로 덮였고요. 평평한 패널에는 구조가 얕게 새겨져 있다. 로비 이쪽으로는 얇은 스테인드 글라스 돔으로 비치는 빛과 스텐실로 찍어낸 프리즈가 이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세부적인 특징까지 해서 여기서 기억할 점은 보자로 양식, 겉면에 테라코타로 이제 이렇게 어떤 나무의 섬세한 것들이 얕은 부조 및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같이 외워두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이는 고전기의 건축 요소 이름들 정확하게 딱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수직적인 고층의 마천루 양식이 결합되었다. 그래서 이제 국제유지로 건너가는 교두보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5번 같은 도판은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사실 아주 쉽다라기보다는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완전하게 내 것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한참 지났을 때 다시 또 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외웠다고 해서 막상 적으려면 또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6번 같은 경우는 약간 열린 문제잖아요. 이거는 외우기보다는 사실 도판을 보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5번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반복해서 해독 자주 해서 외우고 또 외우고 백지 쓰기도 하면서 자기 거로 꼭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번, 말을 수세로 표현한 다음 두 회화를 비교 감상하러 갈 때 효과적 감상을 위하여, 자, 효과적 감상을 위하여 줄 그으시고요. 이런 문제는 하나의 패턴으로 익혀두세요. 효과적인 감상을 위하여 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개의 작품을 비교하면서 정말 효율적으로 감상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차이나는, 자, 공통된 감상 관점이 있을 거고요. 차이나는 감상 관점이 있을 텐데 지금은 차이나는 거 물었죠. 그렇다면 이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수가 몇 가지죠? 가지수 3가지네요. 중복되지 않게 잘 분류해서 겹치지 않게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경우는 서로 차이 나는 게 표현 특징 차이가 보이고요. 확실히 표현 특징 다르죠. 재료상의 차이가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활용성, 용도의 차이가 또 보이네요. 그러니까 답을 쓰기 전에 개요를 답지에 쓰실 때 요거는 그냥 외워서 쓴다기보다는 두 개 다 아는 도판이죠. 물론 가본 도판은 누구지 할 수는 있어요. 가본 도판을 보고. 그죠? 왜냐면 이제 아주 썩 유명한 도판은 아니네요. 근데 문제 의도상 우리나라 작가인데 중국 작가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작가인데 말을 잘 그렸다? 사실적으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최소한 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실주의 회화의 시조 바로 윤두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암기하실 때는 한국 미술사의 포괄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알겠죠? 그랬을 때 최소한 요 3가지가 일단 떠오를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걸 감상할 때 뭐 시대는 뭐 여는 신라고 얘는 뭐 조선이다. 이런 걸 쓰는 의도는 절대 문제 요구 파악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감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재료는 표현 특징은 그죠? 표현 특징 안에 공간이나 대상 표현이나 색채감이나 기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실 점은 표현 특징을 공간, 형태, 색으로 나눠서 3가지로 가지 마라. 그렇게 되면 이게 빠져버리잖아요, 얘네들이. 그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회화는 회화지만 나는 공예 같은 회화죠. 용도가 따로 있잖아요.
가번은 순수 감상용 회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번은 너무나 유명한 바로 나무 껍질에 그린 채색화잖아요. 얘는 일반 비단에 그린 그림인데 가번은 이제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답을 보세요. 이럴 때는 가지수 문제니까 첫째, 둘째, 셋째에서 명확하게 주어, 수어, 어미까지 만들어줘야 됩니다. 첫째, 재료에 있어. 자, 특히 이 가지수 문제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차이나는 감상 관점을 써라 했을 때 이런 것들 나는 문장을 나름대로 썼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한테 채점을 받으니까 뭔가가 중복이고 자꾸 감점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장력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거는 용도구나, 요거는 표현 특징이구나가 확실하게 안 썼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첫째하고 기준되는 나누는 요소를 먼저 꼭 제시를 하세요. 즉, 첫째, 재료에 있어.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가는 비단에 그린 수묵하지만 나는 자작 넘은 껍질이 그린 기마인물도이다. 혹은 채색화이다. 둘째, 용도 혹은 활용도에 있어서 가는 순수한 감상용 회화로서 선비의 취미적 용도, 우리는 보통 여가적 그림이라고 하죠. 이게 사실적 그림이라고 해서 선비 그림이 아니다 하시면 안 되잖아요. 윤도선은 선비잖아요. 그죠? 이게 팔기 위해서 그린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선비가 자신의 어떤 여가의 취미로서 그린 거겠죠. 어디 장식용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말 안장에 부착하고 이거 정확한 용도가 뭐죠? 흙이 그죠? 튀지 않도록 하는 실용적인 공예품이다. 그죠? 따라서 이제 정확하게 이 용도까지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셋째, 이제 표현 특성이에요. 혹은 얘를 조형성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거를 이제 세계 특징은 형태 특징 이렇게 나누시면 안 됩니다. 그건 좀 뭉뚱그려서 가는 거예요. 자, 표현 특징이 있어서 가는, 자, 이제부터 정확하게 써야겠죠? 동양화의 표현 특징 쓰는 법칙. 일단 사실적이냐, 입체적이냐. 만약에 이게 시대가 조선 후기면은 명함을 썼느냐. 그리고 필법이 어떤지, 공필인지, 간필인지, 함축적인지, 꼼꼼한지 이런 얘기들을 거론해야 돼요. 자, 가는 대상을 관찰, 정확하게 말의 형태와 근육을 공필로서 묘사하고 나무와 말의 명암을 사용하여 입체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 더 쓸 말 많아요. 이게 이렇게 물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 그림에서 보이는 단지 사실적인 거 외에 약간 문인적인 성향의 부분이 있다면 골라서라 하면은 버드나무의 나무 이파리의 부드러움과 말의 사실적인 입체감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의 도판에 대해서도요. 문제 출제자가 지금은 나번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굳이 그것까지는 지금 안 써도 돼. 근데 이 그림 자체는 단순히 윤두서가 말과 나무를 사실적으로만 정말 리얼하게 그렸다만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그 버드나무의 축축 늘어진 이파리와 말의 기세가 이 어떤 문인의 어떤 그런 이 평상시의 어떤 사고와 생각 사이를 보여주면서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 보세요. 자, 그렇지만 나는 단일 흰색 안료만 사용, 말의 윤곽 묘사에 의한 평면적 채색이 드러난다. 물론 저는 딱 여기서 그쳤어요. 근데 밑에 보면은 당초는 또 검은색으로 또 일렬로 그리고 서로 조화가 되고 균형이 일어나고 다 써도 괜찮아요. 근데 네 줄 분량, 지금 뒤에 쓸 말이 또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큰 특징 위주로만 갔습니다. 그렇다고 나번이 비사실적이다는 아니죠. 대신 여기서는 이런 윤곽만으로 좀 평면적으로 한색으로 그렸다. 이거에 초점을 둔 거예요. 입체감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가의 작가가 한국 회화사에 차지하는 의, 바로 우리나라 한국 전통 미술사에서 바로 사실주의 회화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두서는 치밀하고 정확한 사생에 근거한 묘사로서 한국 미술의 사실주의 회화의 시조로 의의가 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별표 치시고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주의를 해서 별표를 치라고 할 때는 몇 가지 좀 당부할 점이 있습니다. 시사와 관련된 것들, 우리 주변의 생활성 미술들은
그게 뭐든 간에 관심을 좀 갖고 받으시고, 우리 이제 집회에 있는 각종 그림들 벌써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50,000원권 했을 때 각각의 그림들의 작가들이 뭔지, 그림들이 뭔지, 정성 그림도 있고 이것저것 그림들이 막 섞여 있죠. 한 번씩 확인을 하시고요.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약간 좀 뭐 친일권이니 뭐 이런 말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은 그냥 순수하게 교과서에도 가끔 실려 있으니까, 얘는 더군다나 집회잖아요. 집회를 찍는 파나가 아니라 집회를 찍는 인쇄 기법에 가장 적당한 건 뭐죠? 그라비어 인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 중에 미음, 이러한 집회를 인쇄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인쇄 기법을 적을 것, 그라비어 인쇄라고 적으면 되겠고요. 자, 이게 50,000원권의 앞면 뒷면인데요. 가번이 묵포도도, 바로 견본수목, 그죠? 앞면에 이미지만 따로 크게 뺀 거고요. 그리고 나번은 지폐 뒷면에 전체도입니다. 자, 기억. 전면 해와 가, 후면 해와 나를 그린 화가를 각각 적어라. 여러분들의 정확성이 얼마나 맞췄는지 모르겠으나, 가는 신사임당, 나는 어몽룡이 되겠죠. 그죠? 정확하게 외워두시는데, 가번에 묵포도도 어몽룡 거 하고요, 황집중 거 하고 두 개를 옆에 놓고 비교해서 보세요. 꼭 굉장히 헷갈립니다. 중기의 황집중에 그 포도 그림도 있잖아요. 옆에 비교해놓고 보시면 비슷하지만 분명히 달라요. 요게 신사임당 겁니다. 니은, 가의 주 소재인 포도, 줄기를 감은 넝쿨의 상징. 한국미술사 도파는 꼭 상징, 꼭 같이 외우라고 했었죠. 상징을 서술하라 했는데 표현 특징을 적는 분이 계시고요, 상징을 물었는데 의도를 적는 분이 계시고, 이념을 적고, 그게 아니라 그냥 상징은 상징이에요. 그러면 포도 줄기는 포도는 뭘 얘기하느냐? 이 포도가 바로 포도송이잖아요. 다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적을 것 하고 가로치기라든가 적을 것이면 포도는 다산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지금은 서술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다산이 아이를 많이 낳게 해달라. 결국은 이제 풍요와 다산 번성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서술이니까 좀 풀어주세요. 포도는 자손 번창으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이렇게 서술이니까. 그리고요, 줄기를 감은 넝쿨. 넝쿨은 보통 이제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뭡니까? 줄기의 넝쿨이 길게 뻗은 것은 부귀와 장수를 상징한다. 부귀가 계속 이어지면서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디귿, 가에서 대상의 표현 특징과 포국의 특징. 포국은 포치 플러스 포백이죠. 포치 플러스 포백. 사물의 위치와 여백의 배치를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네요. 자, 대상의 표현 특징 할 때는 동양화에서 대상 표현 특징,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법이 뭔지, 구룩이냐, 백묘냐, 몰골이냐 먼저 밝히시고요. 농담의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대체로는 농담이 풍부하겠죠. 지금 같은 경우 아주 농묵과 단묵이 아주 풍부하네요. 어떤 거는 농부로만 그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무조건 농담이 변화가 많다고 하지 마시고, 얘야말로 정말로 풍부하네요. 그죠? 그리고 여백 과감하게 비었고요. 필선이 빠른지 아니면 꼼꼼한지, 함축적인지 대범한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린 건지를 또 분리해야 됩니다. 얘는 당연히 전자가 되겠죠. 따라서 답지 보시면 디귿, 포도와 넓은 잎사귀, 굵은 가지와 잔 가지 등은 수묵으로 몰골법을 사용, 선의 강약과 농묵, 중묵, 단묵의 농담 변화를 부드럽게 구사하였고, 커다란 포도송이 때문에 축 늘어져 있는 넝쿨들을 제대로 가운데를 내려 관통하는 굵은 가지와 넓은 잎사귀로 중심을 차지하고, 여백을 과감하게 비워 잔 가지들과 조화를 이루었다. 이제 포국은 포치, 사물의 배치에 대한 특징, 수직을 관통해서 가운데 내려왔고, 포백, 여백을 공간을 과감하게 이제 비워냈네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가지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전부 다 몰골인데, 몰골 자체 이파리 큰 가운데 있는 중심 이파리는 선을 채워 넣었죠. 인맥을. 그런 거 그냥 보인 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리을. 나는 일반 묵매도 중에서 달이 떠 있는 매화. 지금 희미하게 달 옆으로 돌리시면 달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저 뒤에 달이 살짝 보일 겁니다. 자, 이러한 화제명은, 그 화제명을 적어라. 화제명, 화제. 그러한 제재, 소재가 있는 동양화 명칭을 월매도라고 합니다. 달이 떠 있는 매화도니까 월매도. 그러니까 이게 묵매도가 맞는데, 지금은 지문 자체가 묵매도인데 달이 떠 있다. 그럼 그런 화제를 뭐라 그러느냐? 그대로 이제 얘기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월매도.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구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됐죠? 네. 8번. 자, 중학교 도자경의 단원의 표현 수업 중에 생활형 도자기 만들기를 제대로 학습을 했다. 교사는 창의적 문제 해결법. 자, 여러분들이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법 했을 때 순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자, 문제인식, 그죠? 아이디어 탐색, 그리고 나가 비어 있고요. 아이디어 적용, 마지막 종합이 재검토인데요. 바로 아이디어 정교화죠. 이런 식으로 4가지 교수법별로 각각의 단계 이름들 다시 한번 쭉 점검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2, 3단계들입니다. 얘는 5단계지만 대체로는 4단계도 있고 5단계도 있죠. 그랬을 때 처음과 마지막은 항상 처음에는 무조건 이 문제 인식하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무조건 정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거는 2번째, 3번째입니다. 혹은 4번째.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잘 외우시면 돼요. 자, 문제 인식을 했어요. 전 시간 학습을 상기하면서 동기 유발하고요. 자, 이제 아이디어 탐색하는데 가에 적을 말이 필요하네요. 자, 가에 밑에 용도를 생각하며 다양한 아이디어 스케치한다 되어 있는데요. 자, 동기 유발하고 아이디어 스케치한다 사이에 있는 아이디어 탐색은 과연 뭐가 필요할까? 창의적 문제 해결법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 생활용품에 있는 다양한 도자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인식은 동기 유발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이디어를 탐색하는데 가번 자체가 비어 있는데 그 밑에는 스케치가 있고 탐색 내용이 아예 없잖아요. 당연히 너무 쉽네요. 따라서 생활에 쓰이는 다양한 도자용품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탐색해 본다라고 쓰면 됩니다. 그죠? 그 제목하고 연관되는 거. 자, 나번은 이렇게 이제 스케치를 아이디어 스케치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보완하면서 최종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그림을 그리는데 거기 문제지에 아이디어를 스케치한다 줄 그으시고요. 아이디어에 맞게 밑그림을 그린다에 줄 그으시는데 이게 다른 문장이에요. 꼭 조심하시고 밑그림을 그린다가 아이디어 스케치가 아니라 최종 그림에 그릴 밑그림이에요. 스케치. 그냥 아이디어 스케치는 끄적끄적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조심하세요. 따라서 나번은 정교화죠. 정교화 때는 꼭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스케치한 것 중에서 선택을 하고 그 아이디어 선택한 것 중에 골라가지고 이제 한 것을 이제 밑그림을 그리는 게 정교하다. 그러면 적용이에요. 항상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이제 실제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표현. 따라서 밑그림을 토대로, 그죠? 테토로서 흙으로 생활에 사용할 도자용품을 제작한다. 이게 바로 실제 제작하는 게 아이디어 적용입니다. 지금 밑그림까지만 있으니까 만드는 게 없잖아요. 그랬으니까 이제 종합해서 완성 도자용품을 전시한다니까 이런 단계 문제는요. 그 비어있는 칸의 앞, 뒤, 글을 잘 보시면 사이에 들어갈 말이 힌트가 떠오릅니다. 이런 건 절대 여러분들이 급하게 쓰지 마시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차분하게 풀면 쓸 수 있는 문제가 8번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동적 목표. 자, 본시 수업에 해당하는 심동적 목표니까 심동 목표가 뭐죠? 심동, 즉 표현 목표겠죠. 자, 지금을 이해, 그리고 심동, 그리고 정의 영역 목표로 3가지로 간다면 이런 경우는 이제 생활이니까 정의 영역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생활에 쓰이는 미술의 활용성의 우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생활 속에서 미술을 활용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적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지금은 심동이니까 용도에 맞게 생활용 도자기를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 혹은 제작할 수 있다가 되겠죠. 만약에 인지적 영역 물으면 도자기의 제작 과정과 용구 도구의 사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인지 영역이 될 거 아니에요. 목표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대로만 쓰면 된다라는 거죠. 자, 9번. 저희가 이제 이러한 자동기술법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심층은 아니고요. 분류로서 자동기술법은 실제 물감의 행위적 자동기술과 심리적 자동기술로 또 구분할 수 있다는 거. 9번. 일명 드로핑 기법으로 알려진 폴록의 가바 같은 회화는 심리적 자동기술법입니다. 피지컬이라 되어 있죠. 피직스. 자, 요것으로 제작한다. 심리적 자동기술법의 개념을 서술하고요. 나와 같은 초현주의의 자동기술법과 비교. 폴록의 심리 자동기술법의 공통점 차이점을 한 가지 써라. 결국은 크게 3가지를 적는 거네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일반 자동기술법 오토마티 치면 10에 나왔죠. 그렇다면 이제 심리적 자동기술법이란 뭐냐? 답지 보세요. 회화의 표현과 내용이 의식적으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즉흥적, 자발적 행동에 기록이 되는 것이다.
줄 그으세요. 의식적으로 대연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즉흥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의 기록, 이 행동의 무의식적 기록이에요. 자, 의식이 배제된 상태에서 손으로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움직임과 형태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한다라는 점에서 초현수의 오토마티즘과 비슷하지만 초현수의 오토마티즘이 가로하세요. 기록이 목표라면, 자, 이런 심리 혹은 정신적 정신법은 과정이 목표다. 자, 기록과 과정이 각각 가로 하세요. 과정이 목표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를 위해서 나와 같은 초현수에서는 재현을 하지만 가와 같은 폴록은 액션으로 과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알겠죠? 이런 면에서는 좀 더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심리적 오토마티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0번 별표 치시고요. 자, 19세기 사진의 발명은 미술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혁신적 사건이었다. 그죠? 자, 다음은 19세기, 20세기 사이에 사진들과 회화를 참고 작성법에 알맞게 답을 했어요. 요 도판뿐만이 아니라 이 회화주의 사진, 슈트글루츠, 사진 분리파 다시 한번 종합해서 외워두시고요. 자, 거기 가하고 나하고의 관련성이 당시의 인상주의의 그림을 구도라든가 기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암실 인화법 등등의 어떤 회화성을 가미해서 찍은 게 나와 같은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나온 게 슈트글루츠의 나와 같은 사진이에요. 흐름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그 그림들 사이사이에 이제 뭐 굳이 한다면 여러분들이 인상주의에서부터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두 그림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가가 나로 영향을 줬다라는 건데요. 영향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 나하고 반대하는 게 다예요. 관련성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제 슈트글루츠가 그 주동이죠. 자, 작성법 기억. 가와 같은 회화주의 사진과 나와 같은 인상주의 회화와의 연관성을 호출할 것. 자, 지금 제가 답지에 조금 이제 설명이 길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인데요. 실제 쓸 때는 좀 더 줄여야겠지만 제가 이제 줄이는 문장을 불러드릴게요. 자, 보세요. 나, 회화주의 사진은 혹은 나는 기계적 기록성 등 사진 특성보다 가와 같은 인상파의 감각적 화풍을 바탕으로 회화적 색감, 현상기법 응용 등 예술적 표현을 시도했고, 여기서 이제 좀 더 포인트 단어는요, 기계적 기록성 같은 사진 특성보다 인상파의 회화 같은 기법을 응용, 예술적 표현을 시도했고, 그러면 이제 확 줄인 거예요. 정말 큰 줄기만 남긴 거예요. 특징을 시도했고, 공우인화법이나 합성사진 같은 자기적 암실 기법으로 당시 회화 드로잉 인그래빙 같은 유사한 사진을 만들었다. 그 뒷문장은 전체를 줄 그으세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고무인화법 혹은 합성 사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자기적으로 암실 기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드로잉이나 회화 같은 인그래빙 같은 이런 유사한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거기 가로 속에는 당시의 주요 작가 드마시, 레일랜더, 그죠? 피치 로빈슨 이런 사람들, 유럽에서는 1차 대전까지, 미국에서는 30년대까지 유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관련을 잘 알아두시고요. 니은. 자, 20세기 들어 새롭게 등장한 다의 사진 분리주의, 즉 포토 세대에서는 이념. 자, 지금은 이념만 물었어요. 자, 회화주의 사진이 비자율적이다. 즉 20세기 들어서 회화주의 사진의 비자율성의 회의를 품고 등장. 다겔의 사진 발명 당시에 순수한 기계성을 되찾아 렌즈의 특성인 정밀한 광학적 기능을 살려 사진의 기본과 현실의 여러 모습을 사진만의 표현성으로 표출하고자 하였다. 좀 길대요. 좀 더 줄여보시면, 자, 거기 어디서부터 줄 그것이냐 디귿 보시면, 자, 렌즈의 특성인 정밀한 광학적 기능을 살려 사진만의 표현성으로 표출하고자 하였다. 이 부분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렌즈 자체에 대한 완전 기계적인 광학적 특성, 이런 기록적인 특성만 살려서, 그죠? 이런 사진만의 독창적인 표현성으로 표출하고자 했다. 이게 바로 이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운동의 주동자인 슈트글루츠의 사진 특징과 업적입니다. 됐죠? 자, 디귿이에요. 됐죠? 네. 거기 기호상으로 이제 니은하고 디귿, 니은 디귿을, 니은이 디귿이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디귿이 리을이고요. 자, 기록 사진과 예술 사진을 통합. 여기 줄 그으세요. 이 슈트글루츠는요, 그 밑에 지금 도판에 스트랜드라는 작가 한 명 더 있죠?
그죠? 그 스트랜드라는 작가하고 이 두 사람이 주동자인데요. 이 사람들은 바로 기록 사진 플러스 예술 사진을 통합한 사람들입니다.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 사진이 이제 회화주의 사진이고요. 기록 사진이 이제 애초의 사진이죠. 자, 대립과 모순을 변화, 새로운 경지를 이루고자 했으며 기록 사진의 방향을 따르면서도 기계적 기록성이 사진의 독자적 예술성으로 승화될 수 있다라는 이념을 그으세요. 즉, 이들은요, 그때 사람들은 기계적인 사진의 렌즈 광학적인 기능 자체를 너무 딱딱하다라고 거부한 건데 이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가치와 독창성을 찾은 겁니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 기계적 기록성이 사진의 독자적 예술성으로 승화된다라는 이념으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재현해도 훌륭한 예술이 되더라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예술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냥 사건 기록, 신문 그런 기록 사진 같다라고 했는데 그걸 넘어뜨린 겁니다. 자, 그래서 조그만 말 보시면 조그만 가로 속에 있는 말이 자, 어떤 예냐면 사물의 극단적 클로즈업으로 사실주를 강화하거나 부분을 집중 강조해서 화면에 안 보이는 상상의 공간을 암시하는 이런 것들이 새로운 리얼리즘이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업적, 사진의 역사에서 리얼리즘을 새롭게 해석해서 사진적 시각을 바로 독립시켰다. 사진 자체의 자율성을 갖게 했다라는 게 스티글리츠의 업적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박스 안에 사진 분리파에서 스티글리츠와 스트랜드 나와 있는데요. 이들이 순수 사진 운동을 전개시킨 주동자들로 사진 역사에서 리얼리즘을 새롭게 해석, 사진 시각을 독립을 시킨 겁니다. 사진의 눈을 통해 현실을 그대로 보는 동시에 이를 통해 숨겨있는 내면까지도 드러냄으로써 예술 역사에서 사진을 자율적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